예, 오늘은 또 생각보다 지수가 초반에 좀 많이 밀립니다. 코스피가 1% 밀리면서 2210선까지 와 있는데요. 예,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에서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시장 얘기를 자세하게 할 텐데요. 예,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화면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주제부터 보려고 했는데 풀샷이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시장에 던져진 두 개의 악재, 예,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두 가지 악재가 뭘까 궁금한데 그 이전에요. 네, 대표님. 시장이 좀 뭐 될 듯하면 또 조정받고, 예. 투자가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 시장이 이제 좀 재밌게 올라가려면 네. 호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증시가 구조적으로 보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악재가 나오고 악재가 완화되고 또 악재 나오고 악재 완화되고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악재가 나오면 10만큼 빠지는데 악재 완화되는 거는 10이 복원되는 게 아니라 한 반밖에 복원이 안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또 악재가 나오고. 예, 그리고 그 악재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음. 투자자들이 기술적 반등 이상 노려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다 보니까 예. 시장이 어떤 이런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시장에 던져진 두 개의 악재인데 두 개가 아니라 뭐 꼽으라면 7, 8개 그냥 쉽게 뽑을 수 있을 정도인데 두 개를 압축해서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네. 우선 오늘 이제 잘 보시면 네. 하락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이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고요. 그러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증권 업종의 업종 지수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을 것 같다, 더 부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인데 그걸 의미하는 거는 이제 경기가 그만큼 수요가 안 좋고 재고가 많이 쌓이고 뭐 이런 구조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과 경기에 대한 우려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건 오늘 이제 증권 업종 많이 빠지는데 이제 어제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그 부동산 관련된 이슈, 채권 관련된 이슈, 뭐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된 어떤 뉴스들이 나오면서 네. 증권 업종과 건설 업종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증권 업종이 음. 영업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압박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나오면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압박해서 끌어올리게 되기 때문에 또 금리 올라가면 또 시장이 빠지게 돼서 단기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좀 더해지면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실적, 경기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약간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긴장감들, 네, 예. 뭐 건설사가 또 어렵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자체가 좀 흉흉한 거죠, 시장 자체가. 그죠? 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요인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요, 지수는 또 여기서 생각 자체는 뭐 크게 밀리진 않겠구나, 바닥을 좀 잡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당분간요? 예, 잘 보시면 그러니까 2200포인트 밑으로는 또 쉽게 안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직전에 어떤 4일 정도를 보면 장중에 2200 밑으로 내려가는데 4일 중에 3일에 2200 위에서 자꾸 또 마감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가 PBR 0.9배 정도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PR도 10배 이하, 그러니까 9.7배 뭐 왔다 갔다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투자자들 시각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경기 침체로 내려간 단계가 아니라면 이 위치 정도에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작동이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재와 악재 완화가 되고는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악재도 그렇게 크게 튀어나온 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2200 전후에서 밀리면 일단 매수로 들어갔다 2250 정도 근처 가면 또 좀 불안하니까 좀 매도했다가 이렇게 되면서 좀 반복적으로 가면서 이제 FOMC 회의 때까지는 좀 끌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로존의 어려움은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에너지 문제 계속 있지만 최근에 부각된 게 영국의 그 정책적인 약간 노이즈, 예, 트러스 총리의 헛발질 이런 것 때문에 노이즈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파운드가 좀 올라오고 달러가 좀 약세로 가는데 또 이제 사실 중간 선거 지나면 강달러는 좀 왜냐하면 간밤에 테슬라도 실적이 매출이 줄었다는 게 강달러 영향이 있잖아요. 중간 선거 정도 지나면 달러화가 조금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실제로 보면 그 달러 강도가 상당히 좀 주춤거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주식시장하고 좀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가 115 정도 근처를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장기 추세선을 한번 거봤는데, 그러니까 2008년도 이후에 이제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저게 115 정도에서 116 정도가 이제 추세선 상단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저 선을 넘어가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120을 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네. 미국의 기준금리는 5% 중반 이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적용이 될 때 달러 인덱스가 115 이상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112 전후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아직 115를 도전할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달러가 강세를 보였을 때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말씀해 주신 대로 유럽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이제 긴축 강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내년도 되면 금리 인상이 0.25 또는 0.50 정도 더 올리면 멈출 것 같다라는 전망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긴축 강도는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강하게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유럽 문제는 아직은 이제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날짜가 다가오면 자꾸 영국이 급한 불을 끄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달 말에 양적 긴축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예. 달러 인덱스는 뭐 그렇게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11월 FOMC 첫 번째, 그 다음 주에 이제 중간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점차 좀 상승 각도보다는 조금씩 좀 완화되고 오히려 좀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강달러가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고비를 지나가면 이제 달러에 대한 불안은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경기 안 좋으니까 금리 낮춰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연준 의원들이 뭐 그런 소리 듣고 콧방귀도 안 끼죠. 지금은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고 선거가 눈앞에 있는데 중간 선거 지나면 지금 뭐 미국도 선거 열기가 뜨겁다는데요. 사전 투표 엄청나고요. 그 민주당이 왕창 깨질 줄 알았는데 상당히 올라왔다는데 그래도 하원은 공화당이 잡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정책 변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상으로는 사실 상원도 지금 이제 공화당이 좀 약진하고 있다라는 결과도 일부는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 어느 당이 우위를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중간선거 끝나면 정책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어떻게 바뀔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갔다라는 통계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간선거가 끝난다라는 것 자체를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반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다시 이제 간밤에 채권 금리가 오르고 이제 영국의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물가 얘기가 긴장을 주는데요. 물가는 쉽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때도 된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쉽게 안 떨어져서 그렇지 사실은 이제 피크 고점 수준이 형성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미국은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8% 초반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지나가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하나 좀 아이러니한 게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게 오히려 이제 물가를 높이는 결과가 또 초래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거 비용, 이자 비용을 갖다가 내야 되니까 집을 살 때 렌트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이외에 이제 빌려서 돈 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이 더 나가니까 이거 자체가 또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 돼서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게 되면 이 주거 비용에서 차지하는 또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진정이 될 수 있어서 이제 내년 정도 됐을 때는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어떤 주요 당국자들의 발언을 봐도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언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유럽 천연가스 가격인데 드라마틱하게 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예전에 뭐 20유로 이렇게 할 때에 비하면 여전히 이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년도 3월을 넘어가게 된다라면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이제 상대적,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비교해 봤을 때는 상승폭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점차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상당 부분 덜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봐서 앞으로 한 분기 정도, 그러니까 이번 분기 정도가 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제롬 파월이랑 연준은 소위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조금 시장에 긴장감을 주거나 물가가 좀 잡혔다고 금리를 다시 내리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세게 갈 거다. 지금 그 금리를 예측하는 패드워치 보니까 75bp 0.75%포인트 인상 확률이 94.6%인데요. 11월에 압도적이네요. 지금 뭐 11월은 거의 이견이 이제 네. 없어진 상태고 뭐 오늘 보면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계속 가열차게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기존에 뭐 비둘기파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한다든가 이건 뭐 내부적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빌미 잘 맞춰가지고 이게 어떤 물가를 또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 걸 극도로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다만 11월 넘어가게 돼서 저는 이제 11월 CPI가 하나의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CPI 넘어가게 돼서 이제 만약에 이제 조금씩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12월도 0.75 쪽으로 조금 기울긴 했거든요. 근데 아마 12월 정도 됐을 때는 다시 0.5 쪽으로 조금씩 기울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또 긴축에 대한 어떤 압박도 조금씩 덜어지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 근거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긴축이 주거 비용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작용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만 조금 진정이 된다라면 아마 조금씩 이제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도
뭐 금리 인하한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긴축을 세게 한다라는 발언의 강도는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11월 0.75, 12월은 오히려 0.75 비율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0.50 쪽도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금리 인플레이션은 하루 이틀에 잡힐 문제는 아니고요. 당장은 이제 약간 그 재료를 희석하면서 오는 게 실적인데요. 예. 미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발표한 미국은 항상 그렇습니다. 안 좋을 걸로 생각했는데 뚜껑 열어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지금도 뭐 발표한 기업이 제한적이지만 예상 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국내 기업들이 사실 실적이 미국만 못한 거잖아요. 실적 관련해서 좀 코멘트나 그나마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어디입니까? 그 미국은 사실 실적 발표하고 같이 이 내용을 하는 게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걸 같이 예측을 내놓잖아요. 네. 근데 보면 전통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그 보수적으로 내놓은 걸 바탕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낮춰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그래서 70% 정도는 이제 예상보다 무조건 잘 나오는 그런 비율이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이전의 어떤 통계보다는 한 7, 8%포인트 예상치 상회하는 비율이 좀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69%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실적 자체는 잘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뭐 사실 에너지 빼면 예측치보다 잘 나왔다라는 거지 잘 나왔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지금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이제 업종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선방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예측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편차가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쪽이다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정제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좋게 나올 건데 그 외에 이제 수출을 한다든가 뭐 환율 수입을 한다든가 이런 기업들은 각각의 어떤 요소들이 있어서 실적에 대한 변화가 좀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것은 뭐 에너지 이외에도 자동차가 이제 그 대손 충당했던 자금, 업종 충당금 변수를 제외한다 하면 실적이 환차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 볼 때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업황이 정말 나쁘다라고 평가받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오늘 주가가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너무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더 이제 이상 좀 피크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바닥론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본다라면 올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동안 좀 강하게 올라갔다가 좀 조정 나오는데 하루 이틀 조정이 더 나온다라면 오히려 역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 최근에 어쨌든 발구는 2차 전지인데요. 주도적으로 오늘은 물론 좀 조정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차익이 좀 나오는데요. 간밤에 테슬라 실적이 쇼크는 아니고요. 네, 예.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오히려 이익은 기대보다 늘었어요. 어쨌든 좀 애매하다 뭐 이러면서 시간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 국내 2차 전지주들의 오늘 밀리는 것들이 그 요인도 있나요? 2차 전지주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두드러지게 강했던 네. 게 이제 개인주, 2차 전지주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따른 테슬라 또 핑계 대고 이제 조금 빠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뭐 미국 보조금 이슈를 제외한다 하고 그걸 또 포함한다 하더라도 2차 전지 시장은 뭐 계속해서 지금 성장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는 그러니까 실적이라든가 이런 성장 동력이 뚜렷한 종목에 매수가 집중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9월 29일 이후에 매수한 종목들 상위를 딱 보면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2위지만 그 아랫단으로 보면 2차 전지주들이고 코스닥 쪽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순매수 상위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이제 실적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성주 쪽보다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대형주도 뭐 LNF를 비롯해서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어떤 대형주 쪽 수급이 상대적으로 좋으니까 이런 종목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서 모두의 말씀 여쭤봤지만 또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밀리고 이러니까요. 오늘은 생각보다 낙폭이 좀 커지기 때문에 불안한 국면인데요. 단기 전망하고요. 전략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흐름 보면 코스피가 6분기 연속 하락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기로. 분기로 봤을 때, 그러니까 4분기 또는 5분기 정도 하락하면 그 다음에 반등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한 표인데요. 그러니까 5분기까지 하락한 게 최장이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4분기 또는 5분기 하락하면 그 다음 분기는 적게는 한 4%, 많이는 한 32%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분기 들어서 현재까지 아직 이제 플러스권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기이기 때문에 뭐 11월에 올라갈지 12월에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4분기는 이전보다는 반등 시도하는 횟수가 좀 빈번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제한적인 형태에서 종목 장세 정도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종목 장세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이 종목 올리고 저 종목 올리고 이게 가능한데 안 될 때는 이 종목 올리려면 다른 종목 팔아서 올려야 되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돼서 차별화가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이 좀 몰리는 업종들이 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자동차도 이미 누적된 걸로 보면 이제 외국인들 기관의 매수가 좀 누적이 돼 있는 상태고 반도체도 오늘 하락하고 있지만 외국인 기관이 열심히 사놨던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놨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용기 낼 타이밍은 아직은 좀 일러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시장이 돌아섰다라고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가 완전히 빠져주던가 시장의 대형주, 시가총액 12종목이 전 종목이 다 올라갈 정도였던 센 흐름이 한 3일 연속해서 유입되거든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차별화 장세를 감안해서 좀 업종 수급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한적인 반등 속에서 차별화된 선별화된 전략, 2차 전지. 네, 2차 전지 뭐 강하고요. 반도체, 자동차 조금 약하지만 좋게 보셨고 게임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이런 건 약간 쇼코버 성격이 많잖아요. 물론 재료와 뉴스는 나와요. 예. 근데 게임이나 이런 성장주 단에서 많이 떨어졌다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게임주도 사실은 2차 전지도 네.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 게임주하고 2차 전지 같은 종목이 시가총액이 또 낮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이 올라가려면 예탁금이 확 드러나든가 아니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이 일관되게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2차 전지를 제외하고 게임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일관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성향 이상의 어떤 매수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정도 유동성도 시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게임주는 대응하실 때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뭐 끊어서 대응하는 그런 정도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이나 뭐 엔터 콘텐츠들도 오늘 밀리는 흐름이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 있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피해 보상이 유료 쪽만 해준다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무료 사용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에 대한 산정 자체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SK CNC하고의 어떤 보상 문제도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해 본다라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인지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재료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한 3%씩 빠진다 이럴 때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분할을 해서 접근해 볼 만한 시점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과 시장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